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로 올랐습니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건데요. 빚내서 집이나 주식을 산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올렸지만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 그리고 서울시의 다주택자 인사불이익 제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리 1% 시대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제로금리 어차피 끝날 거였는데 수순대로 그냥 간 거죠,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몇 달 전부터 올린다고 얘기했고 지난 8월에 한번 올렸고 이제 또 올렸으니까 시장에 이렇게 충격은 없습니다. 갑자기 그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그 총재의 발언 내용을 보면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가계 대출이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닌가, 방점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이제 행정부 쪽에서 금융위원회 쪽에서 그 대출 총량을 그냥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한두 달 전부터. 그래서 지금 많은 혼란이 빚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조금 좀 스텝이 안 맞았다. 이 금리를 올릴 거였으면은 총량 규제를 조금 서서히 하거나 좀 부드럽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총량 규제와 함께 와서 오히려 그 서민층이나 금융 취약계층한테 충격이 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렵게 은행 문턱을 높여서 은행문을 조여놓고 또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가계 빚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좀 너무 심각하다. 도저히 이대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 재정 정책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고 돈이 풀렸고,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거둔 것을 많이 풀기도 하지만은 결국 또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데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그게 시장에서의 어떤 실물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쪽보다는 이런 금융 쪽으로만 너무 이제 쏠림 현상이 강해지니까 이제 금융 불균형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을 당연히 하는이나 재정 당국도 뭔가 이거를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선진국들도 이제 그런 추세를 가는 것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저희는 또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닌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오히려 그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좀 먼저 더 대응을 해야,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금리 인상의 파장을 우려해서 조금 보수적이고 이런 입장을 낸 곳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 0.25% 인상이 그렇게 큰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1%가 됐으니까요. 하는 총재는 지금 1%라는 금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초저금리고 아직도 확장적 기조다.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요. 금리라는 게 일종의 그 저수지 수위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가게의 개별적 사정이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값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낮은 금리 속에서 간신히 숨쉬고 있던 사람들이 표현하자면 익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에 노출된 취약계층이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때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충격받을 사람들의 보호 조치도 정부의 역할이듯이
금리는 올려야 될 때 올리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느냐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은행들이 그 시장 금리 인상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계속 어느 정도 오르고 올라갈까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나 보더라도 한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에서 3%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5%를 넘어섰고요. 뭐 지금 여러 예측으로는 6%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주열 하는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할 때 내년에도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예상을 미리 좀 할 수 있게 예고를 해주면 예. 뭐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를 넘어서지 6%.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신용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5%를 이제 넘어설 거다라는 또 네.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를 이제 막지는 못하겠는데 이제 KDI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죠. KDI가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호황기는 아닌데 예.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침체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예.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하느는 뭐 그거하고 또는 좀 다르게 아무튼 이제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방향에서 이제 빚이 이렇게 너무나 많으면 부담이 크니까 좀 속도를 조정해 달라 그런 이제 취지로 의견을 이제 KDI가 냈군요. 네. 대출 금리 오르는 건 뭐 이자 부담의 누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동안에 사실 이미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예적금 금리를 조금 은행들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 대출 금리는 원할 때 확 올리고 예. 예금 적금 금리는 찔끔 올려줘서 예. 결국 예대 마진이 벌어지니까 네. 뭐 요새 뭐 은행들이 뭐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 금융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예.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준거 금리를 이야기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예. 보면은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대출 경쟁이나 금리 낮추려는 경쟁이 압력이 약한 것 같아요. 경쟁 압력이 예, 약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관치하에 있는 산업의 공통점인데요. 통신 산업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예. 금융도 그렇고 이게 경쟁이 많이 제한됩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 자체가. 저는 지금 금융에 뭐 우리가 인터넷 은행도 도입하고 뭐 또 무슨 뭐 P2P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창구를 열어놨는데도 금융 당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경쟁 촉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게 결국 누적적으로 이런 시기에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그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KDI의 입장이 이제 행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행정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 근저가 이게 원가 상승 인플레거든요. 글로벌 그 예. 공급망이라든가 에너지, 농수산물 가격인데 이게 원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는 표현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침체하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물가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라도 조여서 물가를 잡고 싶을 거고 예. 경기를 책임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원가 상승 인플레인데 금리를 올려서 돈을 주면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예. 지금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인플레가 지금 나오는 인플레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얼마나 오래 갈까? 예, 이주열 총재는 몇 차례 이거 오래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조적이다. 예. 근데 KDI 보고서를 보면은 이건 구조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 애로기 때문에 예. 화물이나 유통이나 해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1년 내에 끝난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견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급 측면에 애로사항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이게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수요 측면에서 많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줄을 조금 조이면 그렇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공급 측면은 또 공급망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구축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물가 안정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금리 이렇게 인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시중에 물론 돈이 많이 이제 풀려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공급망 쪽에서 원인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뭐 물가 상승의 압력을 그렇게 크게 누를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도 함께 이제 그 비축유 전략 비축유. 전략 네. 비축유를 지금 풀어서 아무튼 그렇죠. 유가도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예. 시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일단은 보여지는 것이 이제 좀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꼭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참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아까 전에 김종석 의원님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예. 그 취약계층이 좀 이제 뭔가 그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그 정부가 1% 융자금을 2조 원 정도 풀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연 했어요. 1%의 저금리로. 저금리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네.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에 대해서는 뭐 그런 융자를 2조 원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숙박업이나 여행업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뿐만 네. 아니라 저는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도 그런 금융 취약계층들에게 있어서는 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저리 대출 같은 것들에 좀 지원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자 부담에 피해를 많이 볼 분들을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자, 금리를 올리면 아까 금융 불균형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그동안에 저금리로 올랐다는 건데, 그럼 금리 좀 올리면 증시 영향이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미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 증권 투자하고 은행 예적금하고는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금융 은행 쪽에서 좀 1%를 더 준다면 예. 일부라도 뭐 그 돈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 한은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요. 예.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미국은 아직 금리 안 올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돈줄만 아직도 조이는 돈줄만 거죠? 푸는 양을 줄이는 거. 테이퍼링도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예. 푸는 양을 조금씩 좀 줄여나가겠다는 줄여나가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뭐 세다고 금리를 먼저 이렇게 올리냐 예.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주열 총재가 고민이 깊은 대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 왜요? 지금 미국이 이제 내년 여름이나 하반기부터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예. 미국이 올릴 때 우리가 안 올릴 도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쿠션을 좀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은행 속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마진을 갖고 있으면 예. 나중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예. 그 허겁지겁 따라가는 모양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으니까 좀 올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옵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이런 저희가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금리 올려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택의 폭을 미국 금리, 국제 금리하고의 폭을 두는 거는 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에 어떤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돈이 우리가 미국도 안 빠져나가는 올리는데 안 올리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올릴 때 허겁지겁 우리가 따라 올리면은요 굉장히 우리 금융시장에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평가 나오겠지만 한은 총재가 지금 내린 이 결정이 금통위가 이번에 내린 두 차례에 석 달 만에 두 차례 0.5%를 올린 게 과연 옳았느냐는 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는 큰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외국 돈이 미국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지 빠져나가는 않게 하기 위한 그렇죠.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원화의 그런 거죠? 급락을 막을 수도 있고 원화의 급락이 피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도망 나갈 이유가 없는 네. 거죠. 예. 오늘 증시는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홍콩에서 발견돼서 그 영향 같아요.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최 의원님? 이게 지금 뭐 금리 인상의 큰 요인 중에 하나도 부동산 시장을 좀 잡기 위한 건데 이게 좀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 영향 좀 받을까요? 아무래도 대출을 끼고 대부분 주택을 사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과 또 대출 규제와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종부세까지 네.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에 좀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막 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매매 심리 지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택 실제 매매 심리 지수. 매매 지수도 떨어져서 이제 뭔가 시장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아무튼 저는 뭐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이렇게 진짜 딱 그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을 하나 좀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튼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한 좀 하방 그 압력이 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로 인한 이제 집 다주택자들은 하나 더 내놓을 유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놓으면 이것도 양도세가 많아가지고 예. 참 팔기도 어렵긴 해요. 그렇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4년 동안 예. 조세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예. 사지도 마라, 예.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인질로 잡힌 거예요, 주택 소유자들이.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종부세를 많이 때리지만 다주택자라는 게 결국 집 한 채 자기가 살 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한테 중과세가 되면 예. 그 소유주는 늘어난 종부세의 일부를 아무래도 자기가 임대 주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받아내려고 할 거거든요. 전가할 거거든요. 부담을 넘긴다, 예, 전가시킨다. 이미 뭐 그런 세입자한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2%의 국민에게만 재산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임대차 저기 그 임차인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정부는 그러자도- 뭐 전가되는 게 제한적일 거다.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요? 정부는 정부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안 판 사람들 안 파는 책임이다.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게 왜 정부가 국민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가 발송되고 나서 조금 정치적으로 일종의 무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의 좀 분노를 자아내는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 이자 올라가죠. 예. 재산세, 종부세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그럼 어디 좀 민생이 좀 숨쉴 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선거 때라고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각종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꼴이 되네요. 세금 늘어나 이자 뭐 또 늘어나.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아, 뭐 그래서 또 그러다 또 나눠주겠다. 뭐 실패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전 국민 지원금 철회했습니다만 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 여력을 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예. 돕는 데 써야죠.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거래세는 좀 인하를 해줘야 진짜 출구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도 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마저 다 잠궈놓고 지금 계속 옥죄고 있으니 너무 이제 답답한 현실인 거죠. 네. 뭐 기왕에 부동산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엊그제 발표한 다주택자들의 고위공직자 인사평가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벌칙을 주겠다. 그러니까 청렴성이라니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의 승진을 배제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 같은데 요즘 부동산에 대한 이 민심이 하도 이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반영을 거기에 올라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인사평가 필요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떻게 김 의원님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의 다주택자 인사 불이익. 글쎄요. 뭐 저는 이거 지극히 한국적 현상 같아요. 난 네.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 집이나 땅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공무원하면 안 된다. 이게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조직 기강 잡기 위한 조치라고들 뭐 하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다주택 소유를 고위공직자의 결격 사유로 본다. 저는 그러니까 마치 음주운전이나 뭐 성범죄나 탈세나 부정 비리와 같은 차원으로 본다. 예.
공무원 임용 관계법에 그런 규정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거고. 국가공무원법에 딱 없죠. 없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인사관리 규정에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 뭐 3급 이상 안 된다고 그런 규정 없고요. 나는 저는 그걸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최소한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이나 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마치 범법 행위인 양 아예 뭐 공무원 자격이 없다든가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글쎄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헌법학자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이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규정 일반 국민들은 조금 찬성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김용석 의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가 주택 관련 업무를 하게 하는 거는 좀 이제 이해 충돌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거기서 배제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공무원 중에 이제 실장, 국장은 3급 이상이 이제 고위 공직자인데 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시키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과 도덕성을 따지는 것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다주택이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하는 데가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도 공무원들 전수조사도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승진해서 배제시킨다는 얘기도 하고 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한 거를 또 이제 서울시가 지금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좀 공무원 사회를 좀 위축시킬 그런 부작용, 능력이라든지 실적이 아닌 집 몇 채냐로 인사를 한다. 상당히 반발도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 의원 말씀대로 집 가진 사람에 대한 반감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게 경기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주시. 사실은 저 청와대에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이 보좌관들 나가라고 그랬더니 직보다 집을 선택한 사람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 덧버린 분들. 지금 우리 저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무를 맡지 않으려는 요인까지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그 형성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건 엄벌해 해야죠. 그건 집 한 채라도 그런 짓을 했으면 엄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기본 질서 사유재산 보호라는 거와 충돌되는 건 없는 건지 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취지로 인사하는 것까지는 뭐 재량권에 속하지만 이것이 마치 다주택 소유자들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집 두 채 이상 가지면 안 된다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첫 단추가 뭡니까? 다주택자들이 투기해서 부동산가 올라간다고 계속 그거 쫓아가다가 지금 26번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급을 좀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한 뒤에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이 또 지자체장 선거지 않습니까? 여론이나 뭐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로 인사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사겠어요. 뭐 솔직히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선거에 잘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그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그 경실련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김원동 사장을 이제 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뭔가 이렇게 계속되는 메시지와 뭐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다음 재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이거를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 또 열심히 알려서 네. 또 뭐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또 사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원동 사장 전에 내정했던 김연아 의원 SH공사사장 후보에 그분이 그 다주택 그 내채 때문에 낙마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반성이랄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증거나 팩트 이전에 국민들이 다주택자들이 특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속에서 예.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의 그 재산 급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는 예. 우리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네. 지자체장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다주택자의 인사 불이익 제도도 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아주 이게 무겁게 세금 물리는 것도 있고 이 다주택자 특히 이제 이주택자를 이렇게 본다면 불가피한 분들도 좀 있을 테고 네. 조금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꽤 지금 종부세도 그렇지만 많이 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도 뭐 보면은 이제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집이 있는데 예. 여기 서울에 있는 자녀의 명의로 돼 있어서 이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맡게 됐다 그러면서 야, 이런 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도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좀 뭐랄까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자나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모 봉양이랄지 뭐 이런 등의 필요로 인해서 다주택을 뭐 이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그런 경우는 예. 좀 뭐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세금이 물려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죠. 예.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합니다. 이 종부세의 그 폐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전가 현상도 좀 정부의 그 얘기가 달리 좀 있는 것처럼 이주택자들 좀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가 워낙 세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처음에는 부유세 개념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징벌적 세금이 됐어요. 정책 효과는 없이. 그래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누가 당선되시든지 간에 네. 이 재산 관련 세제는 좀 세금의 원리 원칙에 맞도록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왕에 뭐 부동산을 좀 우리 그 오세훈 시장의 인사 불이익 때문에 다주택자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거나 새 정부 이제 누가 뭐 정권을 잡든 좀 예. 필요한 그런 사항은 뭘로? 근데 이제 지금 후보가 양쪽 다 좀 극단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예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한쪽은 아예 세금 다 안 걷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유세는 좀 올려가고 강화하고 이제 거래세를 완화해서 이게 거래가 활발해지게 만드는 게 어떤 부동산 세제의 그 원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보유세 부분은 뭐 지금 정부가 이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정 정도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서 지금 기본 세율에다가 20%나 30%를 중과하게 되면 그렇죠. 최고 세율이 뭐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세부담을 지면서 물론 뭐 양도 차익을 얻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결국 거래를 못하게 막는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세 인하는 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에게 만약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바로 잡는다, 새롭게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의견을? 그러니까요, 이 보유세를 지금 최 의원님은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 보유세 같은데 강화, 거래세 완화. 조세의 가장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응능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에 맞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간 거는 내가 올린 게 아닌데 그냥 현금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집을 팔아서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응능 원칙이 어긋나니까 이런 요소는 걷어내고 정 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받겠다면
팔 때 더 내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양도소득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예. 요새 말로 10억짜리 아파트 팔고 세금 내고 남으니까 그 집 다시 못 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사 갈 자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개편해야 된다. 저는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파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다주택자 인사 불이익 제도까지 금요 경제 토론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